사실은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2차 전지는 말 그대로 이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구조적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유럽에서 뺏긴 국내 배터리 셀 3사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상당 부분 뺏어오지 않을까.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2차 전지 말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렇게 엄청 뭐 확산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백화점, 현대백화점 강의를 지금 맨땅 헤딩해서 뚫었는데 그것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네. 현대백화점에서 네, 오프라인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입니다. 네. 그럼 대규모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대규모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30명으로 한정돼 있어서 30명까지 봤는데 아무래도 유튜브에 워낙 강의나 유튜브에 자료가 많다 보니까 요새 백화점 문화센터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문화센터도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대표님과 여러 가지 또 주식 투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눌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사실 전기차 화재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가 포르투갈에서 200대가 전소되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제 테슬라 사고가 났었는데 이거를 사실은 너무 배터리의 문제 또는 전기차 전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포비아 현상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마치 전기차는 모두 다 막 불타는 것처럼 굉장히 좀 잘못되거나 확산되거나 오버된 측면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보통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 과충전이라든지 충전기 불량이라든지 이 과도한 C레이트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을 때 효율이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프링쿨러 미작동이 또 굉장히 불이 빨리 진압이 안 되는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는 사실은 가장 일단 첫 번째는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를 비교하면 물론 전기차가 나온 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에 비해서 위험성에 대한 거가 더 부각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동차 이건 미국 보험업체에서 조사한 건데요. 자동차 종류별로 10만 대의 화재 건수를 비교하면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많고요. 3,476대고요. 전기차 자체는 25건으로 내연기관차 1,530대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체가 마치 모든 전기차가 화재 훨씬 내연기관차나 다른 여타 차종들보다 더 위험하다.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인식이다. 실상 기존에 우리가 즐겨 타던 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도 화재가 더 많이 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전기차에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압도적으로 보시면 지금 군산 아파트는 딱 한 대의 차만 화재 피해가 있었고 진압 시간도 1시간 만에 소요가 됐습니다. 이때 역시 전기차였고 그 아파트에는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청라 사건은 전기차가 맞고 880대가 피해를 입었고요.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안 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데도 8시간 20분이 소요됐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또 보시면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인천 옥년 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도 2시간 안짝인 1시간 40분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됐고요. 피해 대수도 2대에 불과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인천 청라 사건은 아마 대표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분리막 부분이 찢어져서
분리막이 찢어져서 이 덴드라이트 현상,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맞닿아서 쇼트가 생긴 겁니다. 단락이 생긴 거로 발생한 가능성이 가장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다양한 그 핵심은 배터리 관련된 다양한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 BMS라고 하는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BMS가 사실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엄청나게 그 높은 기술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상용화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 와중에 또 이 전기차 화재를 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네네. 기술력, 네. 뭐 이런 기술력도 부각받고 있고 네. 그런 기술력을 뭐 개발하거나 뭐 갖춘 네네. 또 기업들 또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기술이 좀 부각받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가장 뭐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사실 배터리 그 화재를 끄는 기술이 있는데요. 화재를 끄는 기술 관련돼서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뭐 차를 그 대형 드럼통 물에다 담궈서 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동 침수조라고 하는데 이동 침수조보다 더 빠르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소방서에서 이동식 수조로 물을 채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 자체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접 그 이동용 침수조를 업그레이드한 단 10분 만에 전기차 화재를 완전 진압하는 드릴 관통용 소방 장비를 국내 중소형 업체가 개발했고요.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자체가 하부에 밀폐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부 밀폐되어 있는 부분에 직접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수압을 쏴가지고 배터리 케이스 하부에서 물 분사하면 10분 만에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이 그 이동용 침수조를 업그레이드한 이 드릴 관통용 화재 진압 장비가 사실 가장 직접적인 그 형태의 기술인데 이게 사실 뭐 중소기업 회사를 이걸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야 그러면 아예 원천 차단하자. 그 얘기는 분리막이 찢어져서 덴드라이트가 발생하니까 분리막 자체가 필요 없는 게 고체 전해질로 분리막 역할을 하게 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바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K배터리 3사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 시점을 당기겠다. 가장 발빠른 거는 삼성 SDI고 사실 삼성 SDI는 이미 그 고객사로부터 다양한 그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심지어 2027년까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날짜를 단축하겠다 또는 27년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장 삼성 SDI가 부각을 받고 화재에 어떻게 보면 완전 직접적인 불을 끄는 기술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이 덴드라이트 현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을 받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는 조금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삼성 SDI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 더 위에 있으면 위에 있지 절대 뒤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삼성 SDI가 가진 배터리에 관련된 다양한 특허 기술 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나 삼성 SDI랑 똑같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삼성 SDI가 황화물계만 한다면 삼성 SDI는 고분자계랑 황화물계 두 가지를 하는데 고분자계 황화물계 배터리 양산 시점을 삼성 SDI가 너무 조금 과도하게 빠르게 잡은 것 같다. 그 빠르게 잡은 걸 실제로 일반 차들한테 양산해서 적정 수율을 올리려면 현실적으로는 2030년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너무 빠르게 좀 움직이는 측면이 사실 있고요. 세 번째는 SK온입니다. SK온도 역시나 고분자 산화물 복합 전고체 배터리랑 그 다음에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을 2028년이나 29년으로 잡았는데 요것도 사실은 삼성 SDI보다 1년에서 최소 2년 정도 늦었으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삼성 SDI가 수혜를 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삼성 SDI는 지금 2027년 상용화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미 샘플 납품을 시작해서 컬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아마 더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사실은 그 삼성 SDI한테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 좀 더 빠르게 시기를 당겨달라고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이유는 테슬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4680 원통용 배터리가 생각보다 수율이 안 나오니까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당겨줘. 그러니까 양산을 좀 빨리 당겨줘 해서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원통용 배터리 양산 시점은 내년이었는데 지금 8월 지금 아마 오창 공장에서 양산 스타트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사례를 보면 충분히 삼성 SDI도 이미 샘플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기술이나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샘플 테스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거라고 보고,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보다 더 빠르게 기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시스템을 현대 기아차가 직접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최적 조건에서 유지 사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현대기아차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모두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충전 중이나 시동이 꺼졌을 때나 아니면 주차 중이나 이 다양한 모든 경우에 정기적으로 BMS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자율 작동해서 수시로 작동해서 주기적으로 배터리 셀 자체의 이상 징후를 정밀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정밀 모니터링에서 순간적으로 아까 말한 쇼트가 생기는 덴드라이트가 생기는 거를 사전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엊그제 기사난 게 뭐냐면요. 모듈 하나가 12개의 셀입니다. 그러니까 모듈 하나당 대략적으로 발생하는 전압 볼트가 2.4kW거든요. 이거를 LG엔솔이 최소 250개에서 400개의 셀을 가지고 이거를 배터리 부하에 영향을 주는 차량 상태를 전부 다 점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행하는 상황, 운전자 기능하는 조작 패턴, 운전자의 뭐 다양한 운전하는 그 형태가 있잖아요. 네. 뭐 운전 관련돼서 운전자마다 뭐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런 운전자의 기능 조작 패턴에 대한 사전 점검을 다 인지하고 판단하는 하는 BMS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결국은 배터리 안에 있는 열 관리다. 그래서 열 관리 시스템을 그 배터리 과열 등의 이상 징후를 열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생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을 경감시켰다. 그래서 BMS랑 배터리의 냉각 모듈 스위치를 결합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배터리의 과열 징후라든지 배터리의 발열을 원천 차단하는, 그래서 이 BMS 관련된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많은 기술과 가장 많은 그 테스트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재 기술 관련돼서 전고체 따내는 삼성 SDI, BMS 시스템 관련돼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당연히 최대 수혜를 볼 것 같고요. 특이한 건 SK온이 분리막 자체의 그 쌓는 형태를 지그재그 형태로 쌓아가지고 분리막 자체를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 중간중간에 교체하는 상태, 제트폴딩 기술을 2019년에 첫 도입해서 그 자체를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제트폴딩 방식이 SK온의 아마 벤츠의 최상위 모델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배터리 화재 났을 때 현대기아차가 야, 우리는 코나 EV 빼고, 코나 EV도 심지어 5년 전 거 2019년 모델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국산 배터리 써. 그리고 발빠르게 역시나 아우디가, 우리도 전부 올 국산 배터리 써. 그러니까 자신 있는 데는 사실은 화재에 대한 그 심각성을 이미 깨닫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완성차 업체, 상대적으로 중국 배터리보다 훨씬 배터리에 대한 기술 그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배터리 완성품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현대기아차 벤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개를 해놨어요. 근데 어정쩡하게 발표 안 한 데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우리는 CATL 것도 쓰고 LG 에너지 것도 쓰고 파나소닉 것도 써. 이렇게 애매하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배터리 CATL이나 뭐 BYD 배터리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CATL이나 그런 그 중국 배터리를 상당히 비중 높은 데는 그렇게 애매하게 발표하거나
투명하게 다 완전히 발표를 하지 않았으면 BMW도 투명하게 다 지금 삼성 SDI 거를 상당 부분 80% 이상 쓴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 들어온 것만 봐도 20% 넘는 비중, 23%에서 25%가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이거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높은 뭐 기술에 대한 안정성 측면으로 보면 상당 부분 그 국내 배터리로 받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역발상의 측면에서 위기일 때 기회가 온다고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유럽 완성차 업체 중에 뭐 최고급 명차라고 할 수 있는 벤츠가 치명타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 벤츠 타려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그 아우디나 다른 BMW나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이 안정성에 대한 우리는 중국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글로벌 북미나 유럽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하면 홍보를 하면 상당 부분 유럽에서 뺏긴 국내 배터리 셀 3사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상당 부분 뺏어오지 않을까. 충분히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구조고 실제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벤츠 사례를 보고 아차 싶어서 아우디나 스텔란티스나 폭스바겐이 아 이거 중국 거 썼다 이거 불나네 이런 사건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이 중국산 배터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중국산 배터리 페러시스 배터리의 화재 원인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클러 미작동도 사실 큰 원인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태에서는 네. 우리나라 뭐 3사 네네. 배터리 3사의 네네. 문제는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인가요? 네, 그 최근에 그 SK온 배터리 그 사건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벤츠 사건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벤츠만 탄 게 아니라 주변 차들까지 다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재가 확산이 된 거죠. 그 화재가 확산된 측면이 있고 화재 진압하는데도 시간이 그 SK온 배터리 장착한 거는 스프링클러 작동한 것처럼 굉장히 단기간에 자체적인 그 BMS 시스템이 작동했다거나 아니면 배터리 자체의 성능 때문에 그 벤츠에 들어간 페러시스 배터리 화재하고는 그 화재와 질적인 차이가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태가 거의 이제 뭐 중국산 배터리가 거의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흐름을 이제 국산 배터리 3사,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좀 기회로 수출 측면으로는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상당 부분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그 유럽에서 가장 배터리를 잘 만들고 가장 배터리 캐파가 큰 데가 노스볼트인데 노스볼트가 사실은 BMW의 3조 가까이 수주 받은 물량이 취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한적인 건데 계속 중국이 엄청난 경쟁사다고 하면서 중국의 BYD나 CAT를 유럽에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놨는데 그 중국 배터리가 이번에 페러시스 화재가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또 나고 미국에서 난 거고 심지어 원산지까지 속여가지고 처음에는 벤츠의 CAT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페러시스 지분을 뭐 벤츠가 3% 갖고 있다고 해서 일종의 바꿔치기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화재도 화재지만 신뢰도의 문제가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에서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나 기술 능력도 떨어지는데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대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화재에 대한 안정성, 배터리에 대한 높은 신뢰도. 왜냐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배터리 자체가 워낙 전기차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상위 업체들이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보면 독점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확률에 이 화재 사건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배터리 화재를 결국에는 뭐 원천 차단하는 네네. 쪽의 기술 중에 핵심이 네. 현재로서는 BMS, 네네. 이후로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상대적인 글로벌로 봤을 때 네. 우위를 갖고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도 실제 지금 삼성 SDI만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데가 CATL 정도인데 CATL이 2027년에 상용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고체 배터리 쓰인다고 해도 네네. 최상위 모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대당 3억이 넘는 수준의 차들한테 들어갈 텐데 포르쉐 타이칸이나 이런 차들에 CATL 배터리가 저는 장착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애초에. 포르쉐 타이칸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CATL 배터리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포르쉐 타이칸이나 이런 최상위급 차종은 배터리 가격을 싼 거 쓰려고 하진 않겠죠. 최상위 품질을 쓰려고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쓰는 거고 이번 화재를 계기로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배터리 신뢰도 BMW가 삼성 SDI 것만 쓰는 신뢰도가 더 훨씬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BMS 솔루션 관련돼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가장 최상위 기술로 가장 먼저 많은 이 배터리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왜 빅데이터가 배터리에 관련된 빅데이터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중국은 생각보다 미국의 CATL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아니면 파나소닉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죠. 미국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유럽 데이터도 저가 차종에만 있고 고가 차종에 일부 아까 뭐 벤츠도 CATL 배터리 쓴다고 하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벤츠를 더 많이 팔기 위한 전략적인 요인이라고 쓰지 진짜 벤츠가 중국 CATL 배터리가 정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고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나서 쓰냐? 저는 그거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거든요. CATL 배터리가 아이온이란 그 중국 상하이 자동차 모델에 들어가는데 연속으로 3번이나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8명인가 10명이 순식간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CATL 배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사건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로 간다. 그러면 기존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 비쌀 거거든요. 7배 이상. 배터리 가격 자체가. 그러면 그거 상용화하려면은 삼성 SDI가 2027년에 양산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는 플러스 2년, 3년인데 플러스 2년, 3년에서 그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한다 돼도 최상위 모델급 대당 2억 넘는 차들에만 들어갈 건데 그 2억 넘는 차들이 CATL 배터리나 BYD 배터리를 안 쓸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가 없고 품질에 대한 검증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격을 싸게 맞추는 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CATL 배터리가 보증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우리나라 K 배터리 3사가 네네. 더 글로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맞습니다. 좀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 2분기 실적 시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2차 전지 섹터에서 실적 쇼크가 나온 기업들이 좀 많아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몇몇 장비업체라든지 소재업체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실적이 좋게 나왔던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좀 어떤 기업들이 있었고 네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었던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양극재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다 나빴고요. 근데 그나마 LG화학은 오히려 첨단 소재가 아니라 LG화학의 현재로서는 가장 매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에서 석유화학에서 조금 회복 국면이 나오면서 또 최근에 중국에 이제 과거 쓰던 거를 새 것으로 바꾸는 이구 한신 정책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 주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의 수요가 조금 살아나면서 LG화학이 그나마 첨단 소재 사업부도 전체 배터리 업체 중에 가장 좋았고 기초석유화학 사업부도 제일 좋아서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제일 실적을 선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단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아무래도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단에서는 가장 선방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빠진 수준이니까. 왜냐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은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제외할 경우에 적자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LG에너지 솔루션에 당연히 미국에서 수조 원의 배터리 공장을 지었는데
그거를 첨단 생산세 공제를 빼고 실적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아무래도 양극재에 대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극재에 대한 물론 리튬 판가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적 기대치가 조금 다소 양극재 업체들이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캐파를 계속 늘리다 보니까 그 캐파 늘리는 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캐즘 우려도 나오고 전기차 업체들의 일부 생산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양극재 업체들이 계속 직격탄을 맞았고, 왜냐면 양극재 업체들이 나가는 출하량 물량이 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말씀 주신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캐파를 엄청나게 양극재 업체만큼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 소재에 해당되는 것들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차세대 소재요? 네. 그 대표적으로 저는 욕을 엄청 먹어도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대주전자 재료거든요. 전체 음극재 시장의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상용화된 단계는 사실은 1%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3%대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미친 듯이 10배 성장해도 전체 음극재 시장의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이 다양한 그 전기차 소재에 관련된 리서치를 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밝혔냐면요. 2030년 기준으로 딱 6년 남았는데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음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딱 얼마냐? 지금 이제 3에서 5%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9배 정도 성장이 남은 거죠. 그렇죠. 뭐 크게 봤을 땐 15배까지. 그렇죠. 크게는 15개인 거죠. 근데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도, 그러니까 일단은 양극재 업체랑 기술 진입 장벽을 비교하는 걸 일단 논외로 할게요. 기술 진입 장벽은 사실 그 음극재를 만드는 엔지니어나 양극재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더 잘 아니까. 그러니까 양극재가 배터리에 더 많이 들어가니까,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양극재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그거는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요. 그럼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엄청 많이 생겨진다. 그러면은 그만큼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야, 우리도 해볼만 하니까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게, 물론 그 부분 충분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독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논리 구조가 맞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합리적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실리콘 음극재를 예를 들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한다고 해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한다고 하니까 SK도 한다고 하고요. SK 머티리얼즈, 심지어 완전 후발주자인 LNF도 우리도 뭐 LS랑 합작해가지고 2026년에 불과 2년 남았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양산할 거야 했어요. 실리콘 음극재. 근데 아주 명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이요. 2021년부터 야, 우린 실리콘 음극재 양산할 거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750톤 지금 대주전자 재료랑 캐파가 지금 6배 차이 납니다. 6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산했는데 750톤 양산이 100% 수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분량이 100%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실리콘 음극재가 양극재보다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낮든 높든 간에 실리콘 음극재를 일단 초기 수율 잡는 데만 최소 2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초기 수율. 양산이 아니고요. 그럼 초기 수율 2년 잡았어요. 그러면 고객사들한테 퀄리티 테스트 받는 거 최소 1년에서 1.5년입니다. 그럼 몇 년이죠? 최소 3.5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양산해야 되잖아요. 대량 양산. 대량 양산해서 상용화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2년이에요. 그러면 도합 4.5년에 그냥 일단 시작할 때부터 대주전자 재료랑 뭐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그 다음에 SKC, SK 머티리얼즈, LNF하고는 시작할 때부터 4년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4년의 격차가 쉽게 줄어들까요? 대주전자 재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는 실리콘 음극재 그냥 기존 거 물량만 하고 그냥 MLCC 전도성 페이스트만 할게요.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왜? 실리콘 음극재가 대주전자 재료 하는 사업 중에 가장 마진이 잘 나거든요. 25% 넘는 마진이 나거든요. 그래서
상위 업체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냥 명확하게 딱 24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따라올 데가 없고요. 캐파로는. 지금 3,000톤에서 5,000톤이니까. 근데 내년에 밝힌 거는 25년 말에 15,000톤 정도를 예상을 하거든요. 10,000톤에서 15,000톤이거든요. 그럼 지금 전체 글로벌로 볼게요. 글로벌로 15,000톤 할 수 있는 데가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BTR이고요. 샹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BTR하고 샹샹이 현재 대주랑 비슷한 수준이거나 대주보다 한 3,000톤, 5,000톤 많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2026년 기준으로 대주가 15,000톤 정도 한다. 15,000톤 캐파 현재 지금 시야 공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수준만 밟고 있는다 치면 글로벌 3위권입니다. 시네츠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일본의 시네츠. 대주랑 중국 BTR의 강력한 경쟁사죠. 근데 시네츠는 너무 많은 여러 가지 화학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대주는 실리콘 음극재에 목숨 거는 회사고. 그래서 대주, BTR, 아까 말씀드린 샹샹 이 3파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BTR이나 샹샹 거를 미국 완성차 업체가 안 쓰려고 합니다. 지금 양재 똑같아요. 그래서 음극재도 IRA 수혜도 있지만 중국 거가 배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가격도 샹샹이나 BTR보다 대주가 비싸지 않아요. 안 쓸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반중국, 탈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1% 섞었는데 충전 성능이 지금 그 불난 거 못지않게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충전소 더 많이 생기고 더 편해지면 탈 거야. 전기차 가격 떨어지면 탈 거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한테 그리고 완성차 업체한테 올해 2024년에 가장 큰 화두가 뭐야? 물어봤을 때 만드는 사람이나 사겠다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뭘 꼽았냐면 충전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충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딱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충전 관련된 거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니까 포스코도 하겠다고 하고 SK도 하겠다고 하고 LNF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봤더니 1% 섞다가 3% 섞었더니 충전 성능이 40% 개선되는 거예요. 5%에서 7% 섞으니까 50에서 80%까지 개선되고. 그래서 야 그러면 1%만 섞지 말고 3% 5%더 섞어보자 해서 더 섞었더니 또 추가적으로 좋은 점이 생긴 거예요. 1% 섞다가 3% 섞으니까 3% 섞는 만큼 인조후견을 덜 쓰게 된 거예요. 인조후견이 실리콘 음극재보다 더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러면 인조후견을 덜 넣으면 인조후견 덜 넣는 만큼 양극재를 더 많이 넣는 거예요. 양극할 물질을.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능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는 지금의 3%, 5% 수준에서 내년은 7%, 8%, 2026년은 10%에서 12%까지 섞는 거예요. 그럼 벌써 거기서 Q그로스가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네네. 근데 Q그로스가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차종이 확대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포르쉐 아이칸하고 아우디 이트론에만 들어갔는데 SK온하고 공급계약 얘기가 나왔어요. 봤더니 역시나 SK온에 현대차 아이오닉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전 예약으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게 EV3인데 EV3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최상위 차종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매스 모델까지 내려온 거죠. 매스 모델까지 내려왔는데 매스 모델 앞으로 신차 올해 말부터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엄청나게 쏟아져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기사까지 났냐면 이거 7월 말에 난 기사인데요. 파나소닉 공급설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100% 파나소닉 통해서 테슬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완성차가 2종에서 9종으로 늘어나면 4.5배 성장하는 거고요. 네네. 아까 1% 섞는 거에서 8%, 10%까지 하면 거기서 또 합류율에서 8배 이상 성장하는 거고. 그래서 봤더니 전체 매출에서 대주전자재료 전체 매출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024년도에 30%가 넘을락 말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도 실리콘 음극재라
회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 아니 그렇죠. 실리콘 응급제 회사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전체 매출의 70% 80%가 실리콘 응급제 매출로 나와야죠. 근데 30%고 그냥 말 그대로 계속 폭풍 성장해서 지금 30%대에서 내년에 50%, 내후년에 70%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게 실리콘 응급제 매출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리콘 응급제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전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개선. 마진이 제일 좋다고. 마진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매출과 이익은 미니멈 50%씩 성장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2분기에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실리콘 응급제 매출을 달성했어요. 199억. 마진율 20%. 그리고 실제 2분기 MLCC까지 잘 나오는 바람에 전체 2분기 그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에 유일하게 3개 업체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에 대주전자재료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 최근에는 그 리서치에서 실리콘 응급제 왜 안 쓰냐고 봤더니 비싸서 안 쓴다는 거거든요. 너무 인조견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이거 빨리 상용화되면 되면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니까. 근데 리서치에서 그러면 실리콘 응급제 어느 정도 연도가 되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내려올 것 같아. 지금 60불에서 조금 떨어졌거든요. 57불 정도 하거든요. 네네. 킬로그램당. 야,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면 경쟁력 있어? 한 30불 정도 되면 지금 가격에서 그래도 한 반토막은 나야 경쟁력 있을 것 같아. 그 시기는 2030년이나 돼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실제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료가 2030년까지 가면 우리는 너무 길지. 더 땡길 거야. 우리 자체 원가 절감하고 공정 혁신해서 그거 최소한 2년 이상 당길 거야. 그래서 대주가 밝힌 거는 실리콘 응급제 지금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지는 거는 2030년이 아니라 2027년에 2028년까지 밝혔거든요. 그러면 가격까지 떨어진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월등하다? 그러면 훨씬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좋은 환경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네요. 네네. 근데 일단 경쟁사가 들어오려면 굉장히 시간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럼 경쟁사 들어오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그럼 가격 떨어지는 동안 얘네는 1등 업체가 계속 상위 독식하는 구조는 갈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근데 2차 전지 업황이 아직까지는 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실 게 2차 전지가 도대체 언제쯤 좋아지는 것이냐, 내지는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 언제쯤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증권이 조금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보수적으로 자료를 내는데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요 편은 배터리 3사의 최근 이제 전망하고 앞으로 전망인데, 이 캐파거든요. 캐파 수정치가 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LG엔솔이 2025년까지 473기가와트시고요. 삼성 SDI가 196기가와트시고 SK온이 230기가와트시니까 후발주자한테 저는 기회는 계속 있다고 봐요. 왜냐면 삼성 SDI도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을 1년 이상 앞당겼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 초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 가동하면 캐파가 지금 삼성 SDI가 6조 5천억 정도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배터리 업체 그 캐파 출하량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게 멈추는 시기를 사실은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알려면 양극재 업체들 출하량이 다시 늘어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가격 빠지는 것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가격보다 사실은 물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면 보세요.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가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량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해요. 성장하는 입장에서는 물량이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양극재 회사도 그렇고 배터리 회사도 그렇고 일단은 물량을 많이 늘려서 그 레퍼런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마진은 사실 자체적으로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공정을 혁신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마진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양극재 업체들이 보시면 공통적으로 원래 사실은 그 리튬 가격이 3분기에 그러니까 7, 8, 9월 달에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모르고 3분기부터는 보통 회복을 잡았는데 그 시기가 한 개 분기 정도 연기돼서 4분기 정도에 물량하고 가격이 다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량하고 가격이. 근데 보면 다 회복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에 좀 가장 빠르게 회복된다고 보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LG와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20% 정도 물량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3분기에 포스코 퓨처엠만 한 4%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연간으로 보면 가격으로 보면 모두 40% 빠진다고 돼 있는데 물량은 달라요. 에코프로비엠, LNF 물량 20% 넘게 빠지는데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모두 둘 다 20% 물량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물량이 올해 연간에 20%, 25%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기준점은 이미 지난 거죠. 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20%, 25% 늘어난다고 보는 이 올해 연말 물량에서 내년에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LG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내년에 늘어나는 물량은 100% 이상 늘어난다고 잡아놨거든요. 예. 그러면 100% 이상 늘어난다고 잡아놓으면 지금 양극재가 박산을 났을 때 더 싸게 많이 미리 선 축적하려는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차 업체 중에. 그래서 양극재 수출 단가가 드디어 6월 달에 지금 4월 달에 바닥 찍고 지금 조금 회복되는 국면이 나오고요. 제가 7월 달 데이터 봤는데 거의 28불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7월 달까지. 반등세를 이어가고 네, 있네요. 수출 단가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더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빠지는 거 너무 잘 알겠고 그러니까 리튬 가격 얘기도 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냥 딱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리튬 있잖아요. 가격 빠지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데 리튬 업체들 간에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엘버말이나 SQM이나 포스코홀딩스나 중국의 간펑 리튬, 틴치 리튬 이 최상위 업체들이요. 급격하게 공급량을 줄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리튬 업체들이 환경적인 이슈도 있어서 한번 꼬꾸라졌고요. 지금 두 번째는 생산 코스트 단가 미치거든요. 그 말은 만들면 만들수록 재련하면 재련할수록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도태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리튬 쪽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펀딩 그가 급격하게 줄였어요. 리튬 관련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대략 40개에서 70개 정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 프로젝트가. 전부 그 사유거든요. 앞으로 리튬 관련돼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펀딩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규로 리튬 하려고 들어왔던 리튬 업체들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리튬이 공급이 안 늘어나면요. 수요가 뭐 정체돼 있어도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봤더니 굉장히 보수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어느 정도 리튬 상위 업체들 간의 치킨 게임이 끝나면 2026년부터 리튬 가격에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얘기한 건 엘버말이 컨퍼런스 콜에서 25년 정도면 다 정리가 돼서 정상화될 거야. 그렇게 밝힌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튬도 그들만의 그게 끝나면 상당 부분 가격이 올라갈 확률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리튬을 전기차에만 국한해서 보면 사실 굉장히 너무 제한적이고요. 리튬 어디도 쓰이죠? 로봇에도 쓰이고 ESS에도 쓰이고 다양한 전동 공구, IT 부품에도 전부 리튬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란 측면으로 프레임을 갖춰서 한정적으로 보면 리튬의 수요가 제한적인데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화하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약간 모멘텀의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악재만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8.15 광복 특사로 이동철 회장이 사면됐습니다. 그럼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그동안 굉장히 미뤄왔던 그냥 그 월급쟁이 사장님들이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큰 결정들, 투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헝가리의 그 데브레첸 54,000톤 양극재 공장 그걸 좀 가동을 앞당긴다든지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게 2027년까지 유일하게 에코프로 BM만 양극재 캐파 안 줄였거든요. 보세요. LG와 28만 톤에서 20만 톤 줄였죠. 포스코 퓨체엠도 에코프로 BM하고 똑같이 71만 톤 하겠다고 했다가 56만 5천 톤으로 10만 톤 이상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안 줄인 게 에코프로 BM인데 지금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줄일 상황 보고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역발상으로 안 밝힌 이유가 지금 삼성 SDI가 잘 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럼 삼성 SDI가 가장 비중 매출, 양극재 매출 비중 포지션이 큰 게 포스코 퓨처엠은 나중에 들어온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크거든요. 네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삼성 SD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6대4 지분 합작해서 에코프로비엠에 에코프로 GM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매출이 늘어나려면 삼성 SDI 물량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비엠 전체적으로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이동채 회장님이 경영에 얼마나 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빠른 의사 결정 구조가 일어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찍 앞당기겠다고 하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창 공장에 4680 원통형 배터리 앞당기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중국 배터리 관련돼서 화제가 크게 이슈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 과정을 오히려 역발상의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삼고 확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거는 올해 4분기. 그런 모멘텀이 반영되는 게 본격화되는 거는 25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도에 굉장히 많은 중저가 전기차 모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네. 뭐 대략 그 현대기아차가 한 5종 정도가 나오고 스텔란티스가 10종 정도 나오고 폭스바겐 그룹이 비슷하게 스텔란티스랑 비슷하게 7종에서 8종 GM이 한 7종에서 8종 그리고 뭐 후발주자인 혼다나 도요타도 뭐 3종에서 5종 정도 신차를 낸다고 하니까 근데 그 모델 중에 절반 이상은 45,000불 이하 그러니까 중저가 차거든요. 그러니까 중저가 차 많이 생기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총 3가지에 대한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뭐 가격은 하락세라도 물량은 점차 늘어나는 국면이다라는 거고 둘째로는 리튬 가격의 하락세가 워낙 또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뭐 내년 이후로부터는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셋째로는 기존의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악재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또 궁금한 게 사실 2차 전지의 그 뭐 펀더멘탈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센티멘탈, 좀 심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악재가 계속해서 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해소되는 느낌도 받거든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2차 전지 큰 악재로 작용한 건 맞는데 트럼프의 정확한 워딩은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의 워딩이잖아요. 트럼프가 사실 되지도 않았지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기차 자체에 관련된 법을 폐지하거나 뭐 금지하거나 다 없애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워딩은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차 휘발유차를 공정하게 경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너네 휘발유차 때문에 전기차 그 맨데이트 그게 많이 하잖아요. 의무화 강제할 수 없다 그 말은 휘발유차 자체적으로 전기차가 휘발유차랑 자체 경쟁에서 이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거를 전기차를 다 못하게 하고 휘발유차만 타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 오역이 됐고요.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생기려면 매력적인 전기차가 많이 나와서 매력적인 전기차인데 가격까지 저렴한 차고 나오면 그 소비자는 싸고 좋은 걸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전기차가 왜 상용이 안 됐냐면 가격 문제도 있지만 그 인프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인프라.
인프라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하면 또 엄청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1등이거든요. 2등이 어디인 줄 아세요? 보스턴이에요. 근데 캘리포니아랑 보스턴 1등, 2등이면 별 차이가 안 나야 되잖아요. 네네. 미국 전체 충전 시설과 충전 인프라의 28%를 캘리포니아가 다 독식이에요. 보스턴 몇 프로 갖고 있는데 6%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말 그대로 엄청나게 충전 인프라가 막 개선이 돼요. 그리고 전기차 자체의 충전 성능이 좋아져요.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야, 너 다음 자동차 전기차 탈래? 근데 조건이 있어. 충전소가 너네 집부터 1.6km 안에 있어. 그럼 너 전기차 탈래? 그랬더니 소비자의 70%가 전기차 탈게요. 다음 차 전기차로 바꿀게요.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바꿨어요. 야, 근데 너 전기차 충전소가 너네 집에서 3km, 3.2km 밖에 있어. 너 그래도 다음번에 전기차로 바꿀래? 아니요. 멀어서 못 바꿔요. 그만큼 인프라가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인 거죠. 유럽에서 막 난리를 쳤어요. 충전소 우리 지을 거야 했는데 실제 딱 까봤더니 중국 충전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은. 심지어 목표치보다 50% 이상 덜 설치되고 있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빨리빨리 추진을 안 해줘가지고. 확실히 저도 전기차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충전소 때문에 좀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는 네. 얘기하죠. 이게 좀 깔리면 살아.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타신 분들이 충전소 얘기도 하지만 탄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지 비용이 휘발유차 탄 거 5년이랑 전기차 1년 탄 거랑 거의 동일할 정도로 너무 싸다는 거 유지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낮은 거죠. 그렇죠. 덜 되는 거죠. 덜 되는데 문제는 충전 인프라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중고차 가격이 테슬라가 그렇게 가격을 해 시가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말에 중고차 가격이 똥가격이 된 거예요. 테슬라 중고차가.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토탈 코스트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토탈 구매 비용, TCO. TCO를 고려했을 때 중고차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뀌는 거고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90%잖아요. 9월 달에 25bp 인하하냐 50bp 인하하냐 그 차이잖아요. 네네. 금리 인하하면 집담으로 큰 구매 들어가는 게 자동차거든요. 금리 인하하면 자동차를 신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2차 전지 업황 뭐 주가 측면이 슬슬 좀 바닥을 잡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가격적으로 평균 딱 내보니까 68% 빠졌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 그렇게 난리를 치는 2023년 그 전 단계 2022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2022년 수준까지 주가만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는 너무 심플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곱하기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멀티플의 곱이거든요. 근데 이익 내려왔는데 사람들의 기대가 멀티플이 야 2차전지 욕을 그렇게 디리디리하고 2차전지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악플과 막말을 쏟아내는 분들 그 멀티플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바닥 밑에 심지어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투매까지 나왔어요. 그럼 내려왔는데 그러면 2차전지가 주가가 더 떨어지려면 실제 그 회사가 벌어든 이익까지 같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멀티플 내려온 건 이익 박살 날 것까지 저는 많은 부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 60% 빠졌는데 그럼 2차전지 업체들이 이제 상반기 끝났으니까 내년 실적 봐야 되잖아요. 그럼 2차전지 업체들 사람들 기대값은 70% 내려왔어요. 근데 2차전지 회사들의 그 회사가 내년에 벌어들인 이익은 올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 기본적으로 100% 이상 늘어난대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보다 내년 이익 개선폭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바닥일 확률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높은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다른 업종이 다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막 난리치는 AI 반도체 사람들의 기대치를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100% 이상 올려놨어요. 근데
그럼 거기서 더 가려면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높은 이익의 개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요새 왜 주가 박살나나 봤더니 사람들의 이 기대치는 200%를 올려놨어요. 근데 단기간에 한미반도체 주가 얼마나 올랐죠? 600% 올라갔어요. 그럼 400% 거품이 낀 거죠. 근데 그거 똑같이 2차전지 작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400%까지 올려놨는데 실제 2차전지 이익은 150%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250% 거품이 낀 거죠. 그렇죠. 네. 그때랑 지금이랑은 이제 2차전지 입장에서는 좀 정반대의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반대의 상황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좀 많이 빠졌고 말씀하셨던 뭐 투매도 나왔고 업황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차 뭐 내년 이후로 갈수록 좀 좋아진다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2차전지 투자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께서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뭐 딱 한 개만 골라서 좀 공부를 해보자면 어떠한 주식을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개 고르는 거 너무 어렵고요. 아, 그래요? 네. 한 개 고를 수 있는데 그 2차전지도 다양한 밸류 체인이 있으니까 밸류 체인별로 그렇게 따지면 사실 ETF가 좋긴 하네요. 아, 그러네요. 2차전지 ETF를 사실 지금의 박살난 시점에서 월급날이나 내가 조금 그 소위 말하는 종잣돈, 그러니까 여유 자금 조금 생겼을 때 분할로 진짜 2차전지 말 그대로 이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구조적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2차전지 ETF를 조금 사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저는 절대 나쁘지 않은 전략 같고,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밸류 체인 내에서 그 회사만 할 수 있는 회사들, 그 회사가 약간의 독점 구조로 갈 수 있는 회사들, 아니면 2차전지 밸류 체인 내에서 소재 어떻게 보면 뭐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리튬, 그 다음에 그 뭐 배터리 셀단에서 그러면 뭐 전고체가 유망해진다고 하면 전고체를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회사들, 차세대 소재 중에 앞으로도 계속 충전에 대한 계속 이슈가 되면 실리콘 응급제 가장 잘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 숫자로 증명, 아까 실적 얘기할 때 솔루스 첨단 소재, IT 소재 쪽도 하고 2차전지도 해요. SKC 유리기판 때문에 날라갔어요. 유리기판도 하고 2차전지 소재도 해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IT 소재 일부 해요. 근데 동박 유일하게 흑자 전환했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 11개 분기 연속 적자예요. SKC 7개 분기 연속 적자예요. 2차전지 업황 다 안 좋은데 그 중에서 분명히 차별화된 실적 내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2차전지 밸류체인 쫙 깔아놓고 올해 2분기 제일 실적 안 좋았을 때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 대주전자재료, PNT,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당연히 저는 앞으로 가더라도 이런 회사들이 더 갈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봐요. 기존 회사들, 양극재 박살난 회사들, 배터리 셀 박살난 회사들, 뭐 주가 엄청나게 뭐 좋았던, 예를 들어 2차전지 내에서 엄청나게 그 퍼포먼스 컸던 회사들 있잖아요. 뭐 엔캠 이런 회사들보다 엔캠이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사업을 낀 회사들 있잖아요. 저도 그게 사실 제일 고민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모두 다 2차전지 좋아한다고 할 때는 2차전지만 후벼 파는 회사들도 갔고 2차전지 사업 살짝 얹은 회사도 가고 했는데, 이번에 주가 빠질 때 보니까 2차전지도 하면서 IT가 결합된 회사, 2차전지도 하면서 화학이 결합된 회사, 2차전지도 하면서 기초소재가 결합된 회사들이 덜 빠졌거든요. 그럼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래도 2차전지 몰빵하는 회사보다는 다른 캐시카우 갖고 있는 회사가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다 빠졌는데 덜 빠진 2차전지의 뭐 IT 소재 엮은 회사, 2차전지 화학 소재 엮은 회사 말고 그냥 2차전지 사업에 몰빵하는 회사가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일단은 그 회사가 제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 다른 회사들도 다 가는 게 뭐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이 있겠죠.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충전 모멘텀, 차세대 소재 모멘텀, 전고체 모멘텀, 그리고 실적 나온 거 중에 실적 차별화된 회사들, 숫자 차별화된 찍힌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왜냐면 기대값은 똑같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양극재 회사가 내년에 50% 실적 개선된대요. 근데 음극재 회사가 내년에 100% 실적 개선된대요. 그럼 결국은 주가는 실적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시차는 존재하지만. 그럼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폭이 큰 회사를 고르는 게 답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앞전 때랑 다르게 사람들의 기대치 자체가 워낙 좀 바닥을 맞습니다.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그 기대감보다는 실적에 네. 좀 주목을 하면서 네. 실적이 당장에 좀 잘 나오고 앞으로도 실적이 좀 더 강하게 네. 성장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네네. 좀 담아가도 좋을 것 같다. 대신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네네. ETF로 그냥 한 방에 하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다. 네, 네. 네. 그 소재 관련된 ETF 몇 개 없어요. 뭐 하나 소개해드리면 2차 전지 소재만 집중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인데요. 최근에 얘네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더 상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위 핵심주에 더 비중을 더 실었다는 거거든요.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입니다. 타이거 2차 전지. 코드 번호 462010. 요거 보시면 5,000원도 안 해요. 5,000원 정도예요. 네, 저 같으면 이거 그냥 계속 사서 모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뭐가 많이 들어있냐?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포스코를 올려 20%씩 담아놨어요. 깔끔하죠, 그냥.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앤 포스코 홀딩스 그냥 합산 80%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 사면 그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사는 거죠. 그 다음으로 들어간 게 LG화학하고 에코프로 머티, 엔캠, 뭐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는 1%밖에 안 들어있네요. 많이 담았으면 더 수익이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2차전지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ETF. 소재 위주로 담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포스코 에코프로의 거의 몰빵 80%. 네. 그다음에 대표님께서 워낙 평소에 또 네네. 기업 분석 좋아하시고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펀더멘탈 실적 네네. 이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음.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좀 보셨는지 네네. 그 중에서도 좀 유난히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적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실적 다 잘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산 실적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적 턴어라운드 하면서 잘 나오는 게 조선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다 잘 나왔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었다. 그리고 실적 잘 나온 게 화장품 잘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잘 나왔고 2차전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실적 잘 나온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 네, 카카오. 카카오도요? 네, 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네, 아직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선반영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실적이 좋게 나온 섹터가 대표적으로 방산, 네. 조선, 일부 반도체, 네.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네, 네. 사실상 최근 시장에서 다 주가 주도주예요. 흐름이 네, 맞습니다. 좋았던 쪽이네요. 주도주가 실적이 다 좋기 때문에 결국은 시차는 존재하지만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 실적만 잘 분석을 하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잘 예상을 하면 굉장히 주식 투자를 하는 성공 확률을 저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사실 주식 투자할 때 있어서 그나마 제 생각에 네. 난이도가 좀 적다라고 네.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 숫자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정직하게 나오는 숫자를 네.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그렇죠. 네. 실적이 성장하는데 비해서 아직 좀 많이 안 올랐다거나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쪽이 네. 뭐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좀 더 이제 탄탄한 수익을 좀 네. 얻어갈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 부분은 주가에 뭐 거의 맞습니다. 다 반영됐다라고 보는 거고 남은 이제 3,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좀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되는 쪽도 있을까요? 앞으로 실적 기대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조선인데요. 조선 심플하게 딱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배 가격,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는지 아니면 신조선가의 성장, 신조선가 증가율이 둔화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들 만드는 것 중에 비싼 배 많이 파는지 그 결국은 다 친환경선이거든요. 그쵸. LNG선, LPG선 그다음에 뭐 암모니아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수주잔고 이미 역대급으로 갱신했는데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조선업체들의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후판이거든요. 후판. 그렇죠, 그렇죠. 네, 후판 가격 하향 안정화되는지. 이게 워낙 네. 고정비가 가장 네. 큰 거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을 보면 이 네 가지가 지금 너무 다 좋은 상황이다. 아, PQC가 다 좋은 네, 상황이네요. PQC가 다 좋은 상황이다. 근데 신조선가 일단 뭐 샘플 말씀드리면 신조선가가 과거 10년 동안 최고 피크 찍은 게 대략 그 194인가? 그 정도가 피크거든요. 신조선가 기준으로. 지금 180대 후반이거든요. 거의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빠질 확률보다는 194 그 이상 찍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선박도 노후 선박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그 가동 연도가 대략 맥스 15년에서 20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15년, 20년 된 배들이 2005년, 2006년 그때 떠다녔던 배들 있잖아요. 지금 전체 배들 다니는 거에 50% 이상이에요. 많이 교체돼요, 노후화된 선박이. 그때 당시가 네. 또 조선의 슈퍼사이클 맞습니다. 시대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배가 건조가 되었고, 네네. 근데 그 많은 배가 건조가 되었던 만큼 지금 이제 노후화가 그렇죠. 많이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런데 그냥 노후화된 게 아니라 그냥 노후화된 거를 친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IMO에서 맞아요. IMO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특정 장치를 달거나 새로 배를 바꿔야 되는데 특정 장치를 다는 것보다 배를 바꾸는 게 더 싼 경우가 발생하니까 지금 배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네네. 배를 바꾸는데 그럼 어디다 줄 거냐? 일본에다 주는 거는 이미 이제 너무 그 규모가 완전 줄었고요. 결국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인데, 중국이 친환경성 LNG선, LPG선은 기술력이 떨어져가지고 못 만드니까 중국은 선사들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중국이 만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 서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선사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중국 배 어떻게 도대체. 약간 네. 최근 이제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느낌인데요. 딱 그 느낌이에요. 네, 둘 다 네. 사실상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점유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와중에 중국 쪽으로는 결함이 생기고 있고, 그렇죠. 결함이 생기죠. 예. 네,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우위에 있고. 그래서 실제 그 얘네가 타겟을 바꿔서 배 중에 제일 만들기 쉽고, 사실 물량 승부할 수 있는 게 컨테이너선이니까. 그렇죠. 컨테이너선은 엄청 물량 발주를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선 자체도 중국이 다 못 쳐내는 물량 중에 조금 그 단가가 비싼, 그러니까 그 평균 인도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컨테이너선을 우리나라 업체가 최근에 HD, 현대, 중공업, 삼성, 중공업, 뭐 하나오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한 15,000 TEU급이라고 하거든요. 1TU가 그 컨테이너 2,000cc짜리 하나 들어가는 그게 TU 그 단위인데요. 그걸 싹쓸이 하고 있어요. 지금 대만 들어가는 거, 중국 들어가는 거 물량에 HD, 현대, 삼호조선,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그 발주사 유럽 선사 중에 대형 뭐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머스크인데요. 머스크. 이 머스크가 탈탄소 노후 선박 교체 목적으로 신조 새로운 배를 60척 이상을 지금 신규 발주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아마 HD 한국조선해양 요쪽 HD 현대 그룹 아니면 중국인데, 못해도 절반 이상은 아마 국내가 가져온다고 하면 그 머스크가 지금 탈탄소 노후 선박 교체 목적이 2030년까지 싹 그 친환경선으로 선대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장기 프로젝트, 4년 이상 프로젝트니까. 그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하면 배를 만들 수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그 선박 슬릿이라고 하는데, 선박 슬릿, 도크 이거 자체가 지금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장기 호황이니까. 그래서 미리 땡겨서 지금 HD 한조나 지금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사이클,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3년, 5년 보듯이 조선도 3년, 5년 좀 긴 사이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조선사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슬립 공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하는 거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시작이. 불과 1, 2년 전부터 친환경 선박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그래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 최소한 5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주는 맨날 슈퍼사이클 얘기하지만 슈퍼사이클 명칭 떼더라도 장기 호황으로는 보고 있어요. 5년 정도 텀으로. 게다가 이제 아까 초반에 실적 짚어주셨을 때 네. 이제 턴어라운드라는 얘기를 네네.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자체가 기존까지는 아무리 슈퍼사이클 네. 하더라도 네. 워낙 조선 입장에서는 또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네네. 실적에 반영되는 이 시계열이 좀 길어서 맞아요. 네. 이제서야 사실 흑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실적이 성장하는 단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작년부터 조선주를 되게 좋게 봤는데 주가는 당장 못 오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람들의 기대치가 바닥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조선 주가가 맨날- 올라가려면 네. 기대치랑 실적이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쵸. 실적 안 만져도 상 기대치가 바닥이면 주가가 못 올라요. 왜 이 두 개의 곱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 그러면 조선이 도대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다가 사람들의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때쯤 올라가겠다. 그게 언제일까? 실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때일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흑자 전환 시기 때부터 조선주가 좀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도 좀 공부를 해보면서 한 가지 포인트를 짚은 게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데 라고 했던 게 신조선가가 이제 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격이 계속 장기적으로 올라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앞전에 수주를 받아놨던 이제 저가 수주 물량이 이제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네네. 앞으로는 그 지금까지 계속 비싸게 받아놨던 네. 배값을 이제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점점 이제 마진 이익률은 좋아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네.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 네. 한편으로는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꽤 올랐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주가요. 딱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찍어서 2023년부터 사상 최대 실적 얘기가 나왔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 언제 반영되냐? 조선주는 최소 적게 잡아도 2년 정도 그 반영되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맥스 5년까지 쪼개져서 반영되거든요. 주가 올라간 것보다 실적의 기대치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 주가는 계속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못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장기 호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시장이 하락을 하건 말건 탄탄한 상승 흐름을 또 실적 베이스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에 비교했을 때 실적 성장 대비 아직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적인 호황을 기대하면서 차근차근 사모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이와 같이 좀 장기적인 호황을 기대하면서 차근차근 사모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주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네요.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그 회사 이익은 계속 개선되는데 그런 데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가는 폭보다 이익의 개선폭이 큰 회사들이 사실은 미용 의료기기 단위라고 보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많은 데이터와 빠른 의사결정 판단하는 데가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이디어로는 굉장히 차용해서 쓸만해요. 왜냐면 얘네는 수익성, 성장성 둘 다 따져서 수익성, 성장성 동시에 만족하는 업종만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말 그대로 선수들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사모펀드가 최근에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카 진짜 핫한 미용 의료기기 회사를 다 인수했거든요. 그럼 왜 인수했을까? 성장성, 수익성이 다 좋은데 왜 성장할까? 봤더니 일단은 기존에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쓰는 연령대가 엄청 다양해진 거예요.
피부 너무 좋으셔서 모르겠지만 저도 피부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니, 저도 네. 이 도움 받아서 좋아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일단 원래 타겟팅은요 40대 전문직 여성이거든요.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아니 사실 피부 관리 안 해도 되는 2030이 엄청나게 피부 관리를 받고요. 또 하나 느끼는 게 제가 사실 피부과 다닌 지 오래됐거든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처음 갔을 때는 다 이 여성분들이라서 네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막 쑥스러운 거예요, 가는 게. 근데 요새는 가면은 젊은 남성분들도 꽤 계시고 심지어는 좀 나이가 있으신 남성분들도 꽤 오세요. 그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이제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피부 미용에 참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노화되는 거, 노후화되는 거에 대한 당연히 인간이 엄청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평균 수명도 점점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 산업이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트렌드 변화도 빠르고 트렌드 변화 빠른 만큼 기술 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티에이징 산업 자체가 얼마나 큰 규모까지 커지냐면 2030년까지 372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지금 환율 잡아도 40조 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 큰 시장, 50조 이제 100조 시장으로 갈 건데 미용 의료기기가 좋은 거는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섹터 자체, 의료기기 영역이 굉장히 하나 개발하기도 힘들고 오래 걸리는데 그 의료기기 내에서 약간의 R&D를 변형을 하면 미용 의료기기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쉬운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비급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보장 협의 단계가 자체가 생략이 돼요. 보험 보장하는 그 자체 시간로스를 그냥 확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진입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가 과거와는 완전 다르게 시술 횟수 자체가 되게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노화를 진행하는 28일의 그 피부 재생 주기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재생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과거에 한 번 맞고 엄청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던 부분에서 시술 한 번 받아도 금방 회복력도 빠르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다양한 트렌드가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많이 생긴 데다가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게 한 번 받고 이게 평생 반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3개월 정도가 최고 효과가 좋은 상황인 거고 6개월 이상 지나면 새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뭐 주기적으로 운동 끊어서 헬스 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화 되는 거예요. 이 피부 미용 시술을 받는 거가. 그래서 그 피부 미용 시술을 자주 받는다는 얘기는 그게 일회성 매출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소모품, 팁이나 카트리지가 10번 정도 기계를 쓰면 팁이나 카트리지를 교체하게끔 그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소모품 교체가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그 전체 의료기기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엄청나게 올려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왜냐면 소모품 자체는 영업 마진이 뭐 70% 이상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술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뭐 IPL하고 뭐 결합하고 울세라 결합하고 피부 재생하는 거랑 흉터 케어랑 결합하고 그러니까 복합 시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하고 고주파 결합하고 스킨 부스터랑 뭐 고주파 결합하고 그러니까 객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보험 적용도 안 되니까 비급여니까 객단가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또 네 번째는 이게 미용 의료기가 어려운 게 소비자도 만족시켜야 돼도 중요하지만 의료진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원장님 만족시켜야죠. 그렇죠. 원장님이 결국 비싼 객단가 원장님이 비싼 장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원장님이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느 의료진보다도 미용 의료진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 얘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요새 미치도록
일본과 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관광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피부 관련돼서 시술을 한번 받아보려고 강남에도 가보고 여의도에도 가봤는데 정말 다양한 언어가 들려요. 홍대 쪽 가면 네. 외국인 분들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언어가 되게 다양해요.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네. 다양한 언어 소화를 하시는 분들이 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일어가 많이 들렸는데 중국어, 뭐 인도네시아, 심지어 말레이시아, 태국어가 네,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관광이 엄청나게 오는데 그 자체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시작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기 수출도 많이 하는데 직접 와서 그걸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 역대급의 미용 그 관련된 이 피부과 그리고 그 피부과에서만 하지 않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도 이 피부 관련된 그거를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용 의료진의 전문성이나 소비자들의 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이해도 수준이 세계 거의 원탑 수준이다.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한류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거의 뭐 K-팝 BTS 이후로 뭐 오징어 게임 신드롬 네네. 하면서 이 컨텐츠 기반으로 계속 이제 K-팝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주식시장에서도 막 삼양식품, 네네. 그다음에 화장품 기업들 이런 쪽이 또 해외에서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이 소비를 하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실제로 해외에도 나가 보니까 많은 외국인 분들께서 야 한국 그 연예인들 아이돌들 너무 이쁘다. 인플루언서들 너무 이쁘다. 얘네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지? 보니까 이 옷도 사고 이 화장품도 나도 똑같이 써보고 예. 그다음에 피부과 나도 한번 가봐야지. 내지는 뭐 성형 이런 쪽으로도 네네. 관심도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이 안티에이징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로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인 거고 계속 이제 오래 살면서 조금이라도 젊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어야 되는 건 욕구는 너무나 원초적인 욕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그 가성비 좋게 의료기기를 만들었는데 실제 써봤더니 처음에 클래시스 그거 나왔을 때 슈링크 나왔을 때 슈링크 가격은 싼데 별로 효과는 없네. 그 욕을 먹어서 그걸 알고 있어요 클래시스도.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슈링크 유니버스로. 슈링크 유니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엄청 만족도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슈링크 유니버스로 만족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 클래시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야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어? 같은 에너지 기반인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바늘로 찌르는 거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장비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매력적이라고 해서 그럼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장비 어디가 잘해? 이루다라는 회사가 잘해. 이루다가 이미 미국에 진출해서 하고 있어. 그래서 바로 이루다의 그냥 시크릿 제품이랑 클래시스 제품이랑 1+1 개념으로 결합하는 시술을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만족도가 이루다 제품 시장 전체 점유율 2위 차지할 정도로 높으니까 이루다를 그냥 인수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런 클래시스나 그 미용 의료기 관련된 회사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언제든 조그만 회사 기술력 가진 회사 탄탄한 회사들을 인수합병해서 그냥 그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잡고 있는 거죠. 시장 전체 침투율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서 월별로 어떨 때는 200%씩 성장하는데 브라질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태국 진출하고 유럽 진출하고 이제 가장 큰 시장 이제 미국 진출하려고 하는 거를 상업펀드가 아는 거죠. 이게 수익성, 성장성 둘 다 동시에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아야 되잖아요. 클래시스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29배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25배거든요. 그러면 25배면 코스피 전체 평균의 평균 18배니까 한 20% 정도 더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럼 클래시스가 갖고 있는 이런 미용 의료기기 단의 뭐 인모드라든지 그런 그 글로벌 업체들하고 또 PER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인모드 같은 경우가 지금 9배니까 클래시스가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많이 올라와 있고 파마 리서치나 원택이나 비올보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이니까 지금 1조 9천억 정도 되니까 파마 리서치가 1조 9천억 정도 되고요. 클래시스가 3조니까 시총 1등주에 대한 어떤 약간의 1등주 그 프리미엄이 대략 한 20% 정도는 붙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 감안해도 지금 올해 기준 29배? 약간 좀 주가는 많이 비싸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글로벌 수출 지역 다변화하고 있고 연령대 다양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녀 구분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계속 영업 마진 50%대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주가 이익 올라가는 만큼 사람들의 멀티플이 올라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사람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업종 중에 속하는 게 이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지훈 대표님 모시고 오늘 또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와서 사실 또 제가 준비한 거 한 반밖에 못했는데 또 다음에 또 다른 업종 또 말씀드릴 거고요. 주식 투자 하시는데 그 주가 빠지는 것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시니까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새로운 기업을 알아가고 새로운 산업을 알아가는데 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투자니까 좀 즐겁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분들이 다 돈을 벌더라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손품을 파셔야 돼요. 네, 결국은 남이 떠다 먹여주는 거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이크로 니들이 뭐야? 그러면 저기 클래시스 경쟁사가 뭐 인모드 말고 어디가 더 직접적인 경쟁사지?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손품을 열심히 파시면 다 나오고요. 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회사에 직접 전화하세요. 네. 회사 담당자가 개인 투자자들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궁금한 거 직접 물어보시면 설명 애널리스트보다 회사 담당자가 그 회사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하니까 직접 그 전화하시고 그리고 인터뷰 컨텐츠 못지않게 부자TV 자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업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거 꼼꼼히 보시고 오늘 좋은 내용 들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본인만의 스타일로 기록해서 그거를 차곡차곡 데이터를 쌓아 놓으시면 그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어땠지 그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밸류에이션이 어땠지 그거를 이수빈 대표가 업황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그때그때 메모를 해두시면 공부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분석은 또 훈훈한 주식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김지훈 대표님과 우리 여러분들의 열공 또 수익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